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서방님, 이것 좀 옮겨주세요. 조심해서 옮기셔야 돼요. 아이고 형수님, 아직도 내가 애처럼 보이죠?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툴툴대기는 해도 손을 거두는 모습이 대견해 보이기는 합니다. 사람은 안 바뀌는 거라던 말이 있던데 그게 다 그런 건 아닌가 봐요. 그 천방지축 서방님이 이렇게 어엿한 중년의 신사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게 다 시아버지의 덕이 아닐까 합니다. 평생 정신 못 차릴 줄 알았던 서방님을 이렇게 사람 굿이라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자식을 고발하기까지 하면서 정신 차리게 만드셨거든요. 그런 분이 뭐가 그리 바쁘다고 이렇게 일찍 떠나신 건지. 시아버지가 지금 서방님의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 싶으니 더더욱 시아버지가 그리워집니다. 그렇게 잠시 딴 생각을 하는 바람에 전이 타는 줄도 몰랐네요. 형님, 육전 타요. 저와 함께 분주히 제사 음식을 마련하던 동서의 귀띔이 아니었다면 시아버지에게 탄 음식을 드릴 뻔했네요. 아, 미안해요. 잠시 다른 생각하느라. 왜요? 오늘 아주버님이랑 데이트라도 나가세요? 데이트는요. 요새 그이 전시회 준비한답시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는데 설마 그 사람 전시회 핑계대고 바람 피우는 건 아니겠죠? 아주버님이 그럴 뿐이세요. 저희 그이라면 몰라도. 서방님 요새 딴 사람이잖아요. 회사 일도 완전 부지런이라던데요. 그렇긴 해요. 그나저나 정말 저한테 끝까지 말 안 놓으실 거예요? 그게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꼭 손윗사람이라고 말 놓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해도 형님이 자꾸 존대하니 왠지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그렇죠. 아닌 거 알면서. 아유, 전 탄다. 이럴 땐 얼른 말을 돌리는 게 상책이겠죠. 동서 말대로 전 시집 올 때부터 동서에게 존대를 했답니다. 저보다 5살이나 많은 분인걸요. 가끔 시어머니나 동서가 아랫사람이니 말을 놓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무엇보다 시아버지는 그런 제 모습을 좋아하셨는걸요. 집안에서야 손윗사람이라지만 그래도 나이는 무시할 수 없으니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게 오히려 더 좋아 보인다고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시집 온 지 20년이 가까워져 오는 지금도 여전히 말을 못 놓고 있답니다. 근데 동서는 그게 불만인가 봐요. 저희가 말은 비록 이렇게 해도 끈끈한 유대가 있거든요. 한때 동서가 이 집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철없던 서방님이 동서와 이혼하고 말도 안 되는 여자와 재혼을 했기 때문이었답니다. 그 바람에 집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하겠지만 당시 동서가 집을 떠나면서 남겨진 조카들을 잘 봐달라고 했었어요. 새로 들어올 사람을 믿을 수 없었다는 이유였죠. 그만큼 동서가 저를 믿었다는 뜻이었어요. 비록 당시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동서와 저는 서로를 많이 믿었었거든요. 다행히 시아버지의 현명한 선택으로 지금 함께 제사상을 차릴 수 있게 되었지만 만약에 안 그랬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사진 속 시아버지의 온화한 미소 뒤에 가려진 결단력이 없었다면 지금도 서방님은 물론이고 집안 전체가 이렇게 화목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집안이 다시금 화목해질 수 있었던 사연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이제는 저희 곁을 떠나신 시아버지 되시고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40대의 가정주부입니다. 애들을 키우고 있고 남편은 그림 그리는 화가예요. 저보다는 14살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서 도둑놈이라는 소리 꽤나 들었었죠. 뭐 생긴 것도 적당히 험상궂게 생겨서 그런 소리 들어도 싼 인상이긴 합니다. 그 인상과 많은 나이 덕분에 저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에도 좋은 점수를 못 얻었습니다만 몇 번 신랑을 겪어보고 나서는 부모님들도 더 이상 반대는 안 하셨어요. 신랑 칭찬하는 여자는 팔불출이라는데 정말 저희 신랑 좋은 사람이에요.
가정적이고 애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아빠면서 제게는 항상 넘치는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 제 결혼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아마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선택하라 해도 전 결혼을 망설이지 않을 거고요. 신랑의 그런 성품은 역시 시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닐까 해요. 저희 시부모님 두 분 다 최고시거든요. 덕분에 전 고부 갈등 이런 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도 더 마음이 가는 분은 시아버지셨어요. 시아버지를 아는 분들은 누구나 인정하는 거지만 저희 시아버님 진짜 인간 승리라는 말이 어울리는 분이시거든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서 이북에서 내려와 갖은 고생 끝에 성공을 거두신 분이세요. 그렇다고 재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규모 있는 회사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 정도 회사를 만든 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겸손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챙길 줄 아는 심성까지 갖춘 분이세요. 저희 시아버지 상 치를 때 찾아든 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시아버지의 어진 인품에 대해서 말하는 통에 더 많이 슬펐고요. 남편이 시아버지의 그런 인품을 물려받았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시아버지의 사업 능력은 물려받지 못했다는 거지만요. 그래도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돈 못 버는 화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처자식 굶기지는 않을 만큼 열심히 살아온 것도 맞고요. 이 모두가 시부모님들의 가정교육 탓일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제 서방님이시랍니다. 막내라서 그런 걸까요? 저희 신랑과는 형제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랍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서방님 예전엔 정말 사고뭉치 그 자체였어요. 제가 그걸 직접 봤으니 오히려 지금의 모습이 더 낯설 정도라면 말 다 했죠. 그래도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땐 그나마 나았어요. 그건 동서의 공일 겁니다. 서방님이 가진 여자 문제에 돈 문제를 일으켰어도 그때마다 동서가 나서서 손이 발이 되게 빌고 그러지 못하게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무섭기까지 했어요. 제가 본 신랑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도 형제잖아요. 혹시나 신랑도 그러는 건 아닐까 싶어서 은근히 걱정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신랑은 그런 제 걱정을 지금까지 무색하게 만든 사람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서방님은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동서와의 이혼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6년 정도 됐을 때였나 봐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 문제를 단순한 바람 정도에서 일으키던 서방님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당시 사귀던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선언한 겁니다. 당연히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온갖 방법으로 서방님을 만류했지만 사람이 눈에 뭐가 씌이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잖아요. 오죽하면 시아버지가 인연을 끊자고까지 하셨을까요? 동서는 사실 서방님에겐 아까울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실을 시부모님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나마 서방님이 사람처럼 사는 게 다 동서 덕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서방님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다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그만할게요. 결론은 어쨌든 동서와의 이혼 그리고 그 여자와의 재혼으로 이어졌답니다. 집안에 냉기만 가득했어요. 단 두 사람 서방님과 그 여자만 행복한 시절이었답니다. 잘못은커녕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게 된 동서 심정이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가장 상처받은 것은 자신이지만 그 와중에도 동서는 남겨진 아이들 걱정이 먼저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 동서는 이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단 그 조건으로 든 게 두 아이의 양육을 자신이 한다는 거였어요. 누군지도 모를 여자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이유였죠. 서방님이야 당연히 쌍수를 들어 환영했고요. 그때 서방님만큼 한심한 경우는 없었답니다. 서방님이 말썽을 부리긴 했어도 그래도 자식들은 곧잘 챙겼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눈이 멀어 그 자식들까지도 나 몰라라 했던 거죠. 말은 안 했지만 저 사실 엄청 실망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죠. 동서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된 게 불행 중 다행이랄 일이었으니까요. 이혼 과정에서 동서에게 그지없는 미안함을 느낀 시부모님들이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실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한 3년 동서가 애들을 양육할 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괜찮았어요. 서방님과 그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솔직히 몰라요. 동서가 있을 때만 해도 서방님과 시댁의 교류가 있었지만 동서가 사라지고 그 여자가 등장하면서부터는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했거든요. 안타깝긴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서방님을 안 보고 사는 게 더 좋았죠. 그러나 시부모님, 특히 시아버지는 그럴 수 없는 형편이었으니 소가리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시아버지의 회사에는 관심이 없었던 저희 신랑 덕에 서방님이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종의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던 탓입니다. 제 아무리 공과사에 철저한 시아버지시라 해도 자신의 인생을 바쳐 마련한 회사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바람까지는 포기하시지 못했거든요. 인품이나 능력만 놓고 보면 그 대상은 당연히 저희 신랑이어야 했지만 신랑은 그런 것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며 사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한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 남은 건 서방님밖에 없었죠. 덕분에 서방님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갔답니다. 재혼 문제로 내치다시피 한 자식이지만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중에 알았지만 서방님은 회사에서도 쓸모없는 존재였답니다. 그러니 더욱 속이 쓰리셨을 거고요. 아무튼 서방님의 재혼 후 3년은 그나마 평온한 편에 속했습니다. 문제는 동서의 건강에 적신호가 걸리면서부터였어요. 형님, 요새 애들 키우느라 고생 많죠? 조금만 지나면 편해져요. 동서의 전화였습니다. 동서는 이혼 후에도 사실 저희와의 교류를 이어갔어요. 심하게 말하면 집에서 쫓겨난 건 동서가 아니라 서방님이었다고 하는 게 옳았을 정도였죠. 시부모님들이 손주들을 예뻐하고 그만큼 동서도 예뻐하셔서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 그 밖에 여러 편의들을 봐주시면서 동서는 꾸준히 저희 집을 찾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저와도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전화도 일상적인 거라 생각했던 이유였어요. 제가 어린애들 2명을 키우느라 정신없던 그 시절 동서는 2아이를 키우면서 나름의 평온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산산조각이 난 거였습니다. 정말이죠? 진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요샌 밥을 입으로 먹는 건지 코로 먹는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그때가 좋았다 하실걸요. 애들 쑥쑥 크는 게 얼마나 서운한데요. 에이,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건 그렇고 형님, 저 몸이 좀 안 좋아요. 몸이 안 좋다뇨? 몸살이에요? 병원은요? 정말 흔한 몸살이나 감기 정도로만 생각했답니다. 살아온 세월이 짧아서인지는 몰라도 제 주변 그 누구도 심각한 병에 걸린 걸 본 적이 없어서였을 거예요. 설마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을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시댁에는 말씀드렸는데 형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 암이래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서가 그때 39인가 40인가 그럴 때였거든요. 암이 드문 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병이었으니까요. 암이요? 무슨 소리예요? 너무 놀라지 않아도 돼요. 갑상선 암이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대요. 안도의 한숨이었죠. 아, 미안해요. 순간 마음이 놓여서. 갑상선암은 수술 안 해도 괜찮다잖아요. 죽는 병도 아니고. 제 말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조금 안 좋은 위치에 있대요.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돼요. 형님 말대로 죽는 건 아니라니까. 다만 뭐요? 병원에서는 잘 쉬고 잘 먹고 지내야 한다고 그러네요. 그럼 그래야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환자의 의무니까요. 아무래도 걱정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당연하죠. 아무리 갑상선암이 보잘것없다 해도 암인데요. 자기 몸에 그런 게 생겼다면 겁이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동서의 걱정은 그런 종류가 아니었어요. 동서가 자신의 발병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시부모님들에게 알렸다더라고요. 시부모님들이 걱정하신 것도 당연하고요. 문제는 동서가 최대한의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두 아이의 양육이었고요. 당시 두 조카가 중학생,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이래저래 손이 많이 가는 나이잖아요. 근데 그러자면 동서가 쉬면서 몸을 돌보기가 힘들어진다는 점이었어요.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동서는 그럴 수도 없었어요. 동서의 부모님이 미국에 거주하셨거든요. 결국 방법은 하나, 동서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자니 건강에 대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죠. 시부모님들은 당신들이 아이를 당분간 맡아주마 하셨대요. 동서를 딸처럼 아끼셨으니 당연히 그런 제안을 하셨을 거고요. 근데 나이 많은 시부모님들에게 아이를 부탁하는 것이 동서의 성정상 편하지는 않았을 거란 것도 이해가 됐어요. 이 와중에 서방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무슨 바람이 분 건지 자기가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그랬대요. 원래부터 부성애가 강한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문제는 서방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란 점이었어요. 동서는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버텼어요. 그러나 친아빠가 그렇게 주장하니 마냥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죠. 특히나 동서의 몸 상태로 인해 양육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더 그랬답니다. 동서는 한 3개월가량 그 문제로 마음앓이를 해야 했어요. 그게 문제였나 봐요.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사가 펄쩍 뛴 것도 당연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었는데 그걸 스스로 해치고 있으니 의사로선 만류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결국 당분간이란 조건을 달고 서방님이 두 아이를 데려가게 되었어요. 이 역시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었는데 아이들을 데려오자는 아이디어는 그 여자한테서 나온 것이었대요. 시부모님들이 자식인 서방님보다 아이를 더 예뻐하는 기색이 역력하니 혹시 나중에 재산 문제가 불거질 때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편이 더 좋을 거란 판단 때문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어쩌면 그리 악할 수 있는 건죠. 그러나 그때만 해도 서방님이 아이들을 못 보고 사니 그리워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렇게 데려갔으면 잘 키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서와 있을 때만 해도 얼굴에 윤기가 흐르던 아이들이었는데 서방님 집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모양새 자체가 달라졌어요. 요새 우리 맨날 햄버거에 피자 먹어요. 게다가 공부하란 소리도 안 들으니까 완전 좋아요. 서방님이 아이를 데려간 후 오랜만에 본 둘째 조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충 알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동서는 안 그랬거든요. 항상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건강을 생각해서 세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근데 서방님과 그 여자는 애초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할 욕심에 볼모처럼 데리고 온 아이들이었으니 아이들 케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동서의 건강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되어야 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건강한 체질이 아니었던 동서였어요. 그 상황에서 갑상선암이 발발했으니 몸이 쉬이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다면서 하루 종일 집안에 누워있는 게 전부였거든요. 오죽하면 시어머니께서 친정인 미국으로 가서 쉬다 오는 게 어떻겠냐고 말할 정도였어요. 결국 동서는 미국행을 택했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아이들을 다시 데려올 몸을 만들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동서에겐 자신이 죽고 사는 것을 떠나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한 몸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였답니다. 그렇게 동서가 미국으로 떠나고 아이들은 이제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서방님의 보호하에서 자라야만 했어요. 처음에는 좋다던 아이들이었지만 자기들이라고 모를까요? 동서의 잔소리와 간섭이 결국은 자기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나온 것이라는 것을 금세 깨닫더군요. 가끔 시댁에서 아이들을 볼 때면 그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엄마 보고 싶은데 형이 전화하지 말래요.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 하면 엄마 건강에 해롭다고. 진짜 그래요, 숙모? 몇 번을 말해. 우리가 잘 지내야 엄마가 빨리 돌아온다고. 너 지난번처럼 전화해서 엄마 잠도 못 자게 하면 혼난다. 우리가 저녁이라고 미국도 저녁인 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지영이 말도 맞고 지웅이 말도 맞아. 그래도 형 말대로 당분간은 엄마 편하게 쉬게 조금만 보고 싶어도 참자. 그럴 수 있지? 갈수록 윤기를 잃어가는 아이들을 보니 서방님이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지는 안 봐도 뻔하다 싶더군요. 그럼에도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라 해도 친아빠는 따로 있으니까요. 제가 그럴 정도인데 시부모님이라고 해서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는 시아버지가 서방님에게 꽤나 잔소리를 했다셨거든요. 그런데도 달라지지 않는 서방님이 정말 싫었습니다. 더 싫었던 건 아이들을 맡으면서 자기가 진짜 이 집안의 둘째 며느리라도 된 양 행동하는 그 여자였어요. 이전에는 집안 모임이나 대소사에 거의 참여하지 않던 그 여자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부쩍 시댁에 오는 일이 늘었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마치 손님인 양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음식 좀 가져다 줘요. 수저는 아버님 어머님 거 따로 있으니 틀리지 않게 놔주시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자기가 잘 아니 자기가 놓으면 되겠구만. 제가 지금 음식 준비해서 그래요. 그 정도는 해야죠. 어머님도 일하시는데. 아 진짜 자기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야. 마지막 말은 혼잣말인 것처럼 했지만 그건 분명히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정말 화가 났지만 사실 그땐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이었거든요. 저 그 여자한테 단 한 번도 동서라고 부른 적이 없답니다. 그 여자가 서방님과 사는 내내 그랬어요. 제게 동서는 미국으로 간 동서뿐이었으니까요. 시부모님들도 저랑 크게 다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식이랑 살고 있으니 싫어도 본다는 정도였고요. 저도 잘한 건 없죠. 그렇지만 그건 그 여자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재혼이든 뭐든 서방님과 결혼해서 사는 거면 뭐가 됐건 이 집안의 며느리잖아요. 며느리가 시댁에 온 거면 최소한 자기 도리는 다해야 정상 아닐까요? 가끔씩 와서는 한다는 게 고작 명품백 과시나 하는 게 다인 그런 여자였습니다. 저야 그럴 형편도 아니고 그런 것에 관심도 없으니 그 여자가 과시를 하던 말던 신경이 쓰인 것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타인처럼 대한 거였어요. 올바른 행동이 아니란 건 잘 압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윗사람으로서 그 여자를 끌어안을 생각을 했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많이 모자란 탓이겠지만 미국에 가 있는 동서를 생각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윗사람 행세를 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그 여자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돼서요. 그래서 그 여자의 행동이나 말투가 거슬려도 가급적 못 들은 척, 못 본 척 넘어갔던 거였어요. 근데 그날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아무리 서로 대면대면 모른 척 한다 해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라니요.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서로 할 일은 하자는 거예요. 언제나 아무 소리 없던 제가 발끈하고 나서니 처음엔 좀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러다 바로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내가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닌데 뭐.
꼴에 손윗사람 행세를 하고 싶나 본데 그런 건 먹히는 상대한테나 하는 거라고. 별꼴이야. 꼴에라뇨. 여기가 어딘 줄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장 사과해요. 사과?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기가 막혀서.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 언제나 제게 반말 비슷하게 말꼬리를 흐렸거든요. 자기가 이 집안의 둘째 며느리라는 자각을 안 하는 게 오히려 고마웠지만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서로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한바탕 붙어볼 심산이었습니다. 그 즈음엔 저도 결혼한 지 좀 흘러 마냥 예전의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그걸 시부모님들이 보셨더라고요. 제가 씩씩거리며 입을 열려던 그 순간 두 분이 안방에서 나오다 그걸 보셨나 봐요. 니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 앞에서 잘들 한다. 생전 큰 소리라고는 내지 않으시던 시어머니가 그러시니 한껏 끓어오르던 분노가 쏙 들어가지 뭡니까? 그러나 그 여자는 그렇지 않더군요. 오히려 그 와중에 저를 더 몰아붙였으니 말입니다. 이것 보세요. 어머님은 항상 형님이 얌전하기만 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얌전한 사람이 할 행동이에요? 진짜 제가 억울해서. 와, 생활 연기라는 게 이런 거였군요. 단 한 번도 제게 형님이라고 한 적 없던 그 여자가 시어머니에게 고해 바칠 때는 잘도 형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집안일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걸 형님은 하기 싫어서 그런다는 식으로 트집 잡고 뭘 하시는데 저 진짜 억울해요. 금세 울 것 같더라고요. 진짜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바보 같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답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해야 했는데 저 시집오고 처음으로 화를 내시는 시어머니를 접하자 그대로 몸이 굳어버린 때문이었어요. 됐다. 그만해라. 두 번 다시 집에서 큰 소리 내지 말고. 시어머니야 그래도 시아버지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는 기대가 산산조각났습니다. 시아버지는 가타부타 말씀도 안 하시고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거든요. 솔직히 그 여자의 거짓 연기와 시어머니의 화보다 더 서운했던 게 시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언제나 사리분별이 명확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그때도 그 여자의 연기 정도는 알아채고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 믿어서 더 그랬나 봅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는 만만한 남편을 잡고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당신도 알죠? 그 여자가 얼마나 사악한지. 어머니 앞에서 글쎄 나보고 형님이래요. 보통 때는 형님이란 말은 고사하고 반말이나 해대면서. 근데 아버님은 그걸 보고도 가만히 계시더라니까. 나 진짜 억울해요. 우리 애기 많이 억울했나 보네. 아이, 그럴 법하다. 당신이 문제예요. 맨날 애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잖아요. 오죽하면 상현이랑 상진이도 저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애기 화낸다 그럴까. 그래? 안 되겠다 이놈들. 엄마한테 애기가 뭐야. 근데 내 눈엔 진짜 당신이 애기처럼 보이는걸. 난들 어떡해. 여보. 알았어, 안 그럴게. 근데 당분간만 참아줘. 당신이 아는 것보다 아버지 훨씬 치밀한 분이셔.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게 있어. 아무튼 조금만 기다려봐.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혹시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거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에 관여를 안 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집안의 장남으로서의 책무에까지 무심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가끔 보면 서재에서 시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 때도 있고 하는 걸 보아선 제가 모르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짐작이 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여자의 뻔뻔함을 방관한 시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제 예상이 맞았어요. 그날 자신의 행동이 시부모의 눈에는 억울한 둘째 며느리의 구박 정도로 여겨졌다고 생각한 건지 그 여자는 그날 이후 부쩍 시댁일에 매달렸거든요. 제가 옹졸한 건지는 몰라도 그게 그렇게 가식적으로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부모님은 그게 나름 흡족하신 눈치였어요. 그걸 보여주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시아버지는 맨몸으로 회사를 일궈내신 분이세요. 시어머니 역시 그 과정을 다 지켜보셨고요. 제가 이 집으로 시집 올 때만 해도 어느 집 못지않은 부를 지니고 계셨지만 그전에는 정말 힘들게 사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두 분 다 부를 과시하거나 허투루 돈을 쓰지 않으셨어요. 웬만한 여자라면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법한 명품백 하나 가지지 않은 분이 시어머니셨어요. 정말 관심이 없으신 건지 혹은 그런 데 쓰는 돈을 아까워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가 명품백을 사와서는 시어머니께 드린 거 있죠. 그것도 저 보란 듯 제 앞에서요. 어머니, 이게 요즘 잘 나간다는 그 가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나, 진짜 잘 어울리세요. 이제 어머니 위치쯤 되시면 모임 같은데 이런 거 하나 들어주셔야죠. 이런 걸 왜 사와? 너희가 돈이 어딨다고. 됐다, 괜찮아. 저야말로 괜찮아요. 저희가 돈이 없어도 어머니 백 하나 정도는 사드릴 수 있어요. 진작에 그랬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그러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그 눈길에 담긴 의미 정도를 모를 리 없죠. 얼마 안 된 자기가 시어머니를 챙겼는데 너는 그 긴 세월 뭐 했냐는 거였죠. 사실 저희 형편이 그런 비싼 백을 살 처지도 아니었지만 설마 시어머니가 그걸 받으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있으니 크게 내색은 안 하셨지만 왠지 좋아하시는 눈치였죠. 그 이후로도 그 여자는 수시로 비싼 선물을 시어머니께 갖다 바쳤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그 여자의 기세는 등등해져 갔고요. 언제부터는 그 여자가 마치 이 집안의 유일한 며느리라도 되는 양 행동했음에도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리석어서 그랬어요. 그 여자가 갖다 바치는 선물에 시부모님의 마음이 돌아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시부모님이 그런 거 못 살 형편이어서 안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만큼 그때의 저는 어리고 미숙한 존재였어요. 그럴 때면 생각나는 사람이 동서였어요. 동서도 저처럼 부모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정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였거든요. 그래서 더욱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한 거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선물 공세를 통해 시부모님을 사로잡는 것처럼 보이니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나도 저래야 하는 걸까 싶어질 정도였어요. 자연히 남편을 구박하게 되대요. 당신이 돈 잘 벌었으면 나도 그랬을 텐데. 에이, 무능력한 남편 가슴에 비수를 꼽는구나. 왜?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은요. 그 여자 요새 툭하면 어머니한테 선물이다 뭐다 하면서 얼마나 기세 등등한 줄 알아요? 덕분에 난 꺼다 놓은 보리자루 신세인데 당신이 돈 잘 벌었으면 나도 그런 선물 해드릴 수 있는데. 하하, 그거 말이구나. 궁금하네. 엄마가 정말 좋아하셔? 당연하죠. 세상 어떤 여자가 명품백에 명품 옷을 싫어할까요? 당신도 그래? 당신도 그런 게 갖고 싶어? 꼭 갖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죠. 어머니도 그러실 거고. 아이고 이 바보야. 그럼 말이지. 엄마가 그 받았다는 선물 가지고 다니시는 거 봤어? 아니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설마 아까워서 못 쓰시는 건가? 아까워서가 아닐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명진이가 회사에서 월급을 얼마나 받을 것 같아. 정확히는 모르지만 명품백 살 정도는 아닐걸? 그렇겠죠. 요새 명품백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것도 흔하니까. 근데 그 소리는 왜 해요? 사람이 자기 분수를 망각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기는 법이야. 명진이도 재수씨도. 재수씨는 누가 재수씨예요? 미안. 암튼 그 사람도 자기 분수에 넘치게 살려고 하면 탈이 나는 법이란 뜻이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면 어디가 덧나요? 손오공이 아무리 날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란 얘기지. 진짜 몰라요. 진짜 내가 무슨 앤 줄 아나. 얼른 씻고 밥이나 먹어요.
항상 느끼는 거였지만 남편은 제가 뭘 물을 때마다 이상한 선문답처럼 대답해 주었어요. 나중에 다 알게 됐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 답답했답니다. 어느덧 동서가 미국으로 떠난 지 1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 사이 동서는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죠. 동서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 플로리다였는데 그곳이 우리로 치면 제주도쯤 되는 동네라더라고요. 공기 좋고 물 맑은 휴양지에서 부모님 케어를 받으며 사니 당연히 그랬겠죠. 저 조만간 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이요? 몸은 진짜 괜찮아진 거 맞죠? 네, 이제 너무 건강해졌어요. 요샌 아침마다 5km씩 조깅도 하는걸요. 아마 저 보면 형님 깜짝 놀랄걸요. 너무 까매져서. 다행이다. 어서 와요. 나 요즘 너무 속상한데 어디 말할 데도 없고. 미안해요. 동서가 왜 미안해요? 무슨 일인지는 알고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아무튼 조만간 제가 들어가면 형님 속 시원하게 해줄지도요. 그렇게 통화를 마쳤답니다. 동서가 남긴 알쏭달쏭한 말이 걸렸지만 그걸 곱씹을 틈이 없었어요. 중요한 건 동서가 귀국한다는 거였으니까요. 물론 그 와중에도 그 여자의 재력과시는 끊이질 않았답니다. 얼마 전에는 서방님이 비싼 외제차를 뽑았다면서 자랑하기도 했고요. 듣기로는 그 차에 시부모님들 태우고 외식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럴수록 제가 더 한심하게 생각되더라고요. 이젠 시부모님들이 그 여자에게 완전히 넘어간 것처럼 생각됐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반전의 출발은 동서를 태운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하면서부터였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간 평안하셨죠?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 아니, 너는 몸 이제 괜찮아졌다지? 네, 병원에서도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요. 다 두 분께서 신경 써주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경은 무슨. 다행이다, 다행이야. 살핀 눈물을 내비치는 시어머니를 보니 진짜 동서가 돌아왔음을 느끼겠더군요. 아버님, 이제 지영이랑 지웅이 다시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아니, 괜찮겠냐? 아니, 그래도 아직은 조심해야 할 텐데. 그래서 더 아이들이 필요해요. 아이들 못 보니 더 힘들어서요. 그래. 아, 의사도 괜찮다니. 이제 그래야지. 지난번에 내가 한 말은 잘 생각해봤냐? 너한테는 진짜 미안한 말인 걸 알지만 아니 못난 부모도 부모랍시고 자식 생각부터 하게 되더구나. 네, 저한테 두 분은 부모님이세요. 저도 두 분 자식이고요. 맞죠? 아, 그야 당연하지. 그 사람은 저희 아이들 아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언제까지 저렇게 내둘 순 없죠. 제가 아무리 잘해도 아빠가 있는 것보다는 못할 테니까. 저는 그러려고요. 근데 두 분은 괜찮으시겠어요? 그 일로 그 사람이 겪어야 할 고초가 만만치 않을 거란 거 아시잖아요. 그보다 더한 것이라고 해도 아니, 받아들여야지. 세상을 살려면 제대로 된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걸 제대로 못 가르쳐준 나도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아무튼 준비는 다 끝났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단다. 이번에도 저는 바로 잡지 못하면 이젠 기회가 없을 것 같구나. 나랑 이 사람 나이도 적지 않으니 언제 갈지도 모르고. 무슨 말씀이세요? 두 분 아직 건강하시니 더 오래 계셔야죠. 그동안 큰애가 많이 속상했을 거다. 미안하다. 네? 그게 무슨... 그래, 미안하다. 아이, 큰 놈이랑 얘기는 했는데 너한테까지는 말하기 그래서. 너도 우리 자식이지만 그래도 모르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애비가 사과하마. 도통 영문을 알 수가 없더군요. 세 사람이 나누는 얘기가 뭔지 전혀 감이 안 잡히더군요. 그때 시아버지가 동서에게 눈짓을 보내셨어요. 형님, 나가요. 오랜만에 한국 왔더니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어서요. 그렇게 동서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자기 말대로 그간 운동을 많이 한 때문인지 까무잡잡해진 동서는 힘도 좋아졌더라고요. 동서와 함께 떡볶이니 순대니 한껏 먹은 후 커피를 마시러 간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정말이요? 그런 게 있는데 왜 저만? 아, 진짜 너무드래요. 미안해요. 근데 형님까지 아실 건 없다고 아주버님이 그러셔서.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래도 이제 아시게 됐잖아요. 그러니 봐주세요. 네? 그간 저만 바보였더군요. 그렇지만 한편 생각하면 제가 직접 관련된 문제가 아니니 저와 의논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닌 것만은 분명했어요. 그보다는 너무 놀랐다는 게 더 솔직한 심정이었죠. 자식을 바로잡기 위한 부모의 고육지계가 실존한다는 것도 그랬고 그런 일을 대범하게 승낙해준 동서 역시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새삼 동서가 어른이다 싶대요. 거기 비하면 저는 남편 말대로 애기에 불과했답니다. 많이 생각해봤는데 저라면 동서처럼 못했을 거거든요. 바람을 피워 자신을 내버린 사람을 감싸 안겠다는 그 마음이 머리로는 이해가 갔지만 마음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던 그 엄청난 계획은 시아버지의 생신날 그 정체를 드러냈어요. 어느새 자신이 진짜 며느리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한 그 여자가 비싼 선물을 들고 시댁에 방문했답니다. 저는 그 한참 전에 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근데 좀처럼 손에 일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걸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의뢰 그랬듯 손자들의 선물을 받으신 시아버지가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곤 이어진 그 여자의 선물 증정식. 아버님, 이게 그렇게 비싼 와인이래요. 돈 있어도 못 구하는 건데 저희가 사방팔방 수소문 끝에 구했어요. 아버님 와인 좋아하시니 받아주세요. 그래 고맙다. 그렇게 구하기 힘들다는 걸 보니 꽤 비싸겠구나. 네, 저도 처음에 가격 듣고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죠? 아버지 가격 들으시면 뒤로 나자빠지실걸요. 그렇구나. 근데 궁금한 게 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월급이라고 해야 뻔한데 이 큰 돈 어디서 났냐? 그게요.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은 거죠. 아버지 생신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러니까 묻는 거다. 네가 있는 돈 없는 돈 모을 게 없지 않냐? 당장 지난번에 구입한 차만 해도 그렇다. 그 차가 얼만데? 네 형편에 어울리지도 않는 차를 산 거 하며 그간 저 아이가 선물이랍시고 가져온 고가의 선물들까지 말이다. 저도 그간 모았고 저 사람이 많이 보탰어요. 두 분 기뻐하시는 모습 보기 좋다면서요. 그 얘긴 그만하고 저희 이제 밥 먹죠. 아니, 지금 해야 돼. 그래야 네가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대처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 좀 봐라. 양전무가 가지고 온 거다. 시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서방님께 드렸어요. 뭔가 싶어 찬찬히 보던 서방님의 표정이 크게 흔들리더군요. 아버지, 이걸 어떻게 회사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이더냐? 격리생활 1년만 해도 알 수 있을 거다. 대충 정리한 것만 해도 7억이 넘어. 무슨 뜻인지 아니? 횡령이라는 거다. 너도 사회생활을 하니 횡령이라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거 그냥 잠깐 쓴 거예요. 금세 다 막으려고 했어요. 막아? 무슨 재주로?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 사람이 투자도 하고 사업도 구상 중이에요. 그렇지? 자기 사업 론칭하면 금방 다 돌아오잖아. 그지? 네, 맞아요. 안 그래도 아버님한테 말씀드리고 조언 구하려던 참이었어요. 아무래도 사업은 아버님 전공이니까요. 그랬단 말이지. 그럼 너도 알고 있었구나. 사업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네,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성공해서 불려서 말씀드리자고 해서. 아무튼 아버님 너무 걱정 않으셔도 돼요.
지금 제가 하는 것 잘만 되면 7억에 70억 되는 것도 금방이에요. 네가 하는 거? 그러니까 네가 구상하는 그 사업 말이냐? 네, 이것만 잘 되면 금방 부자가 돼요. 그 사업이라는 게 설마 이거냐? 시아버지가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건네셨어요. 이번에는 여자에게 주시더라고요. 여자가 그걸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대요. 이걸 어떻게? 왜? 네가 한다는 사업이 불법 인터넷 도박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당연히 조사했지. 우리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려서 노름하는 데 쓰고 있는데 대표인 내가 그대로 보고 있을 줄만 알았냐? 아버님, 이런 거 조사하시는 거 불법이에요. 이거 제 사생활이잖아요. 불법?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이렇게 하자꾸나. 나는 내가 저지른 불법에 대해 마땅한 처벌을 받으마. 그리고 니들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 처벌을 받고 그러면 공평하지 않겠냐? 아버지, 저 그럼 감옥 가요. 아들이 감옥 가는 거 보실 거예요? 어쩌겠니? 내가 아무리 사장이라고 해도 회사 자금 횡령은 내가 어쩔 수 없다. 회사가 괜히 법인이겠냐? 법적인 인격체란 말이다. 그 인격체가 자기 돈을 빼돌린 걸 처벌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막아?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스스로 자기 자식 죄를 밝혀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간 제가 선물한 거 모두 자금 출처가 횡령한 돈에서 나온 거니 두 분도 처벌을 못 피하실 거예요. 이렇게 자금 출처를 알고 계셨잖아요. 오라, 그런 생각까지 할 줄은 몰랐구나.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네가 준 선물은 모두 안방 장롱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단다. 네가 선물한 상태에 그대로니 고스란히 반품하면 될 거야. 물론 그것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받을 각오고. 물 셀 틈 없는 시아버지의 대처에 두 사람은 기가 질린 모양이더군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말했잖냐. 내가 용서한다고 없던 일이 될 수 없다고. 사람은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야. 아비가 그걸 진작에 가르쳐주지 못해서 미안할 뿐이다. 그래도 조언을 한다면 횡령한 금액을 일단 회사에 변제하고 조사를 받는 것 정도겠지. 일단 피해 복구가 되면 처벌이 훨씬 가벼워질 테니까. 아시잖아요. 그 돈 이미 다 쓴 거. 아버지 말대로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돈이 없다면서 왜 그렇게 산 거야? 다 내 잘못이다. 네가 처음 잘못했을 때 막았어야 했는데. 아버지 제발요. 일단 아버지가 내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일해서 다시 갚을게요. 원래는 그러는 게 맞지만 애비가 돈이 없어. 애비 손에 남은 거라곤 이 집이랑 노후자금 얼마가 전부인걸. 왜 그러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이다. 애비 재산 이미 대부분 증여했거든. 증여요? 저한테는 안 주셨잖아요. 자식인 제가 아니면 누가요? 설마 형이요? 나를 왜 걸어? 나 받은 거 없다. 난 처음부터 아버지 재산 받을 생각도 없었고. 아주버님도 아니고 이이도 아니면 누군데요? 나한테 손주가 넷이다. 그 애들한테 골고루 나눠줬지. 원래는 자식들한테 줘야 맞지만 큰 놈은 안 받겠다 그러고 작은 놈은 회사 돈이나 훔치는 놈이니 그럴 수는 없고 그러고 보니 남은 건 손주들밖에 없더구나. 아버지, 아무튼 난 돈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듣고 있던 여자가 막 웃더라고요. 저 진짜 그 여자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러셨다고요? 아이고 대단하시네. 재산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더 눈치 볼 것도 없네. 당신 뭐예요? 당신 자식들한테 돈 있다잖아. 당신 자식들 미성년자니 그 돈 관리할 권한은 당신한테 있는 거고. 적어도 10억 이상은 될 텐데 뭐가 걱정이야? 저 가슴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저 같은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를 저리도 당당하게 하다니 말이에요. 근데 순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여자 말대로 조카들 재산을 서방님이 마음껏 뺐으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나머지 식구들은 전혀 놀라는 표정이 아니던걸요. 참 영악하구나. 그래서 그게 네 본심이었냐? 이 사람한테 선물 준 것도 결국은 우리 재산이 탐나서 그런 거란 말이지. 뭐 이렇게까지 됐으니 못할 말도 없죠. 안 그런 건 아니죠. 두 분이 시골 촌로였으면 그럴 이유도 없죠. 그게 사람 마음 아닌가요? 그래, 솔직해서 좋구나. 네가 솔직해줬으니 나도 솔직해줘야겠지. 네 말대로 지형이 지훈이한테 준 재산은 아직 아이들이 미성년자니 지들 마음대로 못 쓰는 거 맞다. 당연히 아이들 부모가 재산을 관리할 권리가 있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준비하신 분이 그건 미처 생각 못 하셨나 보네요. 이래서 사람은 늙으면 서글프다니까. 정작 필요한 건 까먹으시니. 하하. 그렇구나. 근데 꼭 아빠만 재산 관리하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 여자 미국에 있다면서요. 곧 죽을 여자가 뭐라겠어요. 그러다 멈칫하더라고요. 설마. 이제 머리가 도나 보네. 이 지용이 앞으로 간 재산은 그 아이가 관리하도록 해놓았단다. 명진이 놈은 회사 자금 횡령한 전력이 있어. 관리인에서 누락될 거고. 두 사람의 얼굴이 썩어가더군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은 하늘을 날 듯 기뻤고요. 문득 예전에 남편이 했던 선문답이 떠오르지 뭡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치밀하신 분이 아버님이라고 했던 남편의 말입니다. 그게 그런 뜻이었어요. 아버님은 진짜 치밀하셨어요. 두 사람이 빠져나갈 길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셨더라고요. 사정이 그쯤 되자 전투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패자가 구할 것은 오직 승자의 관용뿐이란 사실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진짜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저 진짜 새 사람 되겠습니다. 뭐해 당신도 빌어. 내가 왜? 잘못한 건 당신이잖아. 그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말도 안 듣는 내 새끼들 간수했지. 거기다 돈 실컷 쓰게 해준다더니 실제로 실컷 쓴 게 뭐가 있어? 난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난 갈 거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여자가 기다렸다는 듯 발을 빼더군요. 진짜 얄밉대요. 마음 같아선 뺨이라도 갈기고 싶었답니다. 이래서 사람은 이 어려움을 함께 겪어야 하는 법이란 말이 있는 게다. 그래 어떠냐? 저 여자가 정말 지영이 애미를 버리고 어딜 가치가 있을 것 같으냐?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저 여자의 본색을 직접 확인한 뒤였으니까요. 그래 가라. 대신에 너도 죗값은 치르게 될 거다. 내가 왜요? 횡령은 저 사람이 했는데. 아까 네 입으로 그러지 않았냐? 네가 불법 도박하는 데 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았다고. 게다가 불법 도박을 한 증거도 여기 있고. 말했지. 사람은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때나마 우리 집 식구로 살았으니 그 정도는 알게 해줘야 하는 게 내 의무지 싶다. 기대하려무나. 미친 늙은이.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봐. 제가 낄 자격도 없고 끼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것만은 예외였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는데 그걸 보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짝, 뭐야, 너 미쳤어? 그래, 미쳤다. 미친 여자한테 맞아보니 어때? 다들 놀랐지만 얼굴에는 통쾌해야 하는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더 그랬어요. 그 여자가 손을 들어 저를 치려는데 남편이 그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디서 함부로 손을 써? 남편이 눈앞에 있는데. 나 놓으라고. 내가 그냥 있을 줄 알아? 폭력으로 고소할 거야. 그래 해. 안 그래도 갑자기 큰 돈이 생겨서 어디 쓸까 했는데 다행이네. 그 돈으로 비싼 변호사나 사지 뭐. 그리고 아버지는 좋게 말했는데 난 안 그래. 당신 각오 단단히 해. 내가 이 돈으로 당신 형량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해줄 테니까. 어차피 꽁돈이라 쓰는 것도 어렵지도 않고. 씩씩대던 여자는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머물러 봐야 자기한테 이로울 게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렇게 여자가 떠나고 남겨진 건 서방님이었네요. 서방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울며 엎드려 빈다 한들 해결책이 나오지 못할 거란 걸 알아서인지 그저 넋을 놓고만 있더군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시부모님의 심정은 그보다 더 괴로울 테지만 그럼에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게 비극이었습니다. 자식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그 침통한 분위기를 깨고 들어섰거든요. 동서였어요. 동서를 본 서방님의 표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 그 여자를 겪고 난 뒤였으니 진심으로 자기를 아껴준 동서를 보기가 더 그랬을 테니까요. 동서는 서방님을 한번 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 사람이 한 짓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일단 이것부터 받아주세요. 동서가 내민 것은 통장이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아버님이 지영이랑 지웅이 키우라고 준 돈이에요. 횡령 금액 전부는 아니지만 얼추 비슷할 거예요. 일단 이 돈으로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제가 준비해 볼게요. 그렇다고 소를 취하란 뜻은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회사 대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면 해요. 제가 이 사람 옆에서 그 기회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여보. 서방님은 눈앞의 일들이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자기가 내쫓은 사람이 자신의 가장 큰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됐을 거고요. 동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을 제외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서방님을 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을 내팽개친 자신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날 서방님 정말 큰 소리로 우셨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처벌받게 내두라고까지 했고요. 동서에겐 그럴 필요 없다고 소리친 건 물론이고요. 그렇다고 동서가 자신의 뜻을 꺾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그날의 소동은 막이 내렸어요. 동서가 준 돈으로 회사 횡령 자금을 대부분 막았고 모자란 부분은 남편이 해결했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서방님은 횡령으로 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자금을 다 변제한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에 처해졌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횡령 공모와 함께 불법 도박을 이유로 벌금형에 처해졌답니다. 법이 너무 가볍게 대응한 것 같은 점은 못내 아쉽지만 그 여자를 두 번 다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만으로도 일단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일 이후 서방님은 회사를 나와 모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직했어요. 익숙치 않은 일이지만 열심히 하더군요. 그렇게 4년을 일했고 재작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회사 복귀를 지시한 탓에 지금은 다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젠 횡령 같은 건 꿈도 꾸지 않는 건실한 직원이 되었고요. 저희야 매번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평범한 일상을 그려가고 있죠. 다만 그 일상 속에 시아버지가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비록 시아버지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올바른 생각을 저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 여자는 자기가 자기 무덤 파고 들어간 꼴이네요.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거였으니 어차피 이렇게 될 운명이었을 것 같습니다. 서방님은 인복을 타고난 사람 같아요. 이 세상에 동서 같은 분 흔치 않습니다. 부디 지금처럼 마음 다잡고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